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주제는 북한의 주민생활 그리고 이제 같음과 다름이라는 주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누구인지 또 제가 왜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조경일입니다. 음, 북에서 태어났고요. 고향은 함경북도 경흥군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는 이제 아오지 탄광으로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저희 집 뒤가 바로 이제 아오지 탄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4년에 탈북을 해서 같은 해 2004년 가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가 만으로 16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초중고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올해로 한국에서 산 지가 19년이 되어 갑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북에서 산 시간보다 한국에서 산 시간이 더 깁니다. 한 3년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몸에는 북한에서 먹은 그 사회주의 밥, 사회주의 피보다 자본주의 밥, 자본주의 피가 더 많이 흐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그 출신을 제 힘으로는 어떻게든 벗어던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에게 북한 출신 또는 이제 탈북민, 탈북자 이렇게 부릅니다. 예, 어쨌든 저희 정체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과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라디오 방송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 문제를 제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오면서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테이블 위에 통일 주제들을 까놓고 이야기하는 공간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통일 공론장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서 피스 아고라라는 이제 작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필히 이야기를 한 번씩은 해봐야 할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뒤에 PPT에 나와 있겠지만 제가 아오지까지라는 이제 저의 자전적 에세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북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오기까지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살면서 고민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나아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조금씩 적어서 넣었습니다. 예, 그런 책을 이제 제목을 아오지까지라고 해서 이제 썼습니다. 제가 아오지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그렇지,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고향이 이렇게 유명한 곳이었나? 예, 아마 평양 다음으로 유명한 곳이 아오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좋은 이미지로 유명해야 되는데 나쁜 이미지로 유명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국의 아오지가 잘못 알려졌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알게 돼서 그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곳에서 좀 강의할 때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북한이라는 곳, 미지의 세계잖아요. 예, 가장 가까이 있지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갖고 있는 이미지, 그 단적으로 대표되는 게 사실은 아오지 탄광에 대한 신화입니다. 만들어진 신화라는 거죠. 저는 16년 동안 아오지에서 살았습니다. 올해로는 18년, 19년 동안 한국에 살고 있지만 아오지 하면은 보통 잘못하면 보내지는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뭐 수용소가 있다, 뭐 정치범들이 간다, 죄를 지으면 뭐 보내진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 농담도 있습니다. 축구하다가 북한 팀이 치면은 쟤네들은 다 아오지 탄광 행위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희화화되어 있죠. 아오지라는 곳이 보통 지역이 희화화된 곳은 흔치 않거든요. 우리가 영호남이 갈라져서 서로 전라도, 영남을 이렇게 비하할 때 희화를 하잖아요. 그런 식인 겁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카더라식의 정보밖에 없는 겁니다. 아오지 탄광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계속 카더라식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들이, 소식들이 소비되고 재생산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실제로 아오지가 그런 곳이냐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 아오지는 실제로 정치범 수용소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리고 아오지 탄광이라는 곳은 노동자가 한 4천에서 5천 명 정도 일을 합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사실은 대기업인 거죠. 탄광이라는 곳은 어느 나라 불문하고 힘듭니다. 일이 갱도에 들어가서 석탄을 채우라는 일이
쉬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워낙 죄를 지으면 힘든 곳에 유배를 보내니까 그곳이 하필이면 아우지탄광이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반도 지도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곳이 또 아우지스니까 보통 우리가 유배를 보낼 때 한양 수도 중심에서 멀리 보내거든요. 예. 정약용 선생님 저기 멀리 강진으로 유배 당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아우지탄광이 유배지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지금은 정치범수용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러냐고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오지로 대표되는 북한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한국사에서 대중들에게 공유되면서 구전으로 전승이 되면서 이제 왜곡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아오지라는 지역이 조리돌림 당한다라고 표현을 해도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철저히 이제 희화화되는 공간인 거죠. 제가 왜 굳이 아오지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제가 아오지 출신이고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북한을 소비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알게 되어서 이제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상징적인 기표인 겁니다. 아오지라는 곳이. 북한은 실제로 이제 미지의 세계죠. 이 미지의 세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곳, 마치 아틀란티스 같은 그런 은둔의 곳이잖아요. 북한이 이제 그런 것이죠. 실제로 북한은 세계에도 이제 은둔의 왕국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남아 있죠. 우리가 TV에서 아프리카 정글에 어느 부족이 살아가는 삶은 방송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방송에도 안 나옵니다. 잘. 예. 굉장히 이건 우리가 아이러니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여전히 신화 속의 그 세계처럼 소비되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좀 뚜렷합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온 사람들, 이제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고 줄여서 탈북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올해 기준으로 한국에 한 34,000명이 좀 넘었습니다. 다 미지의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죠. 이 북한에 대해 좀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북한이 미지의 세계다라고 말을 하면 아마 잘 어색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대중들에게는 북한은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북한에서 이제 동해상에 미사일을 쏜다거나 핵실험을 한다거나 이런 정보는 뉴스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매일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노름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는 안 나옵니다. 네. 우리가 아는 북한은 전부 다 언론에 나오는 김정은, 미사일, 핵, 독재, 굶주림, 인권 이런 것들인 겁니다. 거기에 인민은 없습니다. 네. 인민의 삶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면 북한은 한국 사회 신화로 남아 있을까?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신화로 남아 있다가 북한의 실체에서 많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해서 온 탈북민들 때문인 거죠. 이전과는 다르게 좀 많은 실태가 좀 노출이 됐습니다. 탈북민들은 실제로 북한 체제와 사회의 속살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고 증언을 이제 했거든요. 하지만 이 대부분들이 경제적인 실태, 굶주린다, 그 다음에 북한 정부가 탄압한다, 대부분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보내진다는 내용들, 즉 매우 강렬하고 자극적인 일들, 사건들, 그 다음에 유별나게 한국 사회와 비교되는 대척점에 있는 내용들만 언론에 많이 소비가 됩니다. 즉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선별적으로 소비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체제 경쟁에서 승패가 엇갈린 것들, 확실해진 것들만 이제 언론에 잘 소비된다는 겁니다. 저것 봐,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길 천만 다행이야, 감사해야 돼, 이런 겁니다. 자유대한민국이 감사해야 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체제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의 이야기, 즉 탈북민들의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많이 소비가 됩니다. 여전히 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지금은 여전히 이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국시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이 북한에 대한 신화가 아직 깨지지 못한 탓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듯 북한은 이런 곳이야, 또 귀를 만진 사람은 북한은 이런 곳이야, 저마다 자기가 습득한 이 선별되어진 정보만 가지고 북한을 재단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
오늘의 한국 사회의 북한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과연 그런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북한의 변화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다 탈북민들이 소개하는, 증언하는 북한의 모습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이 당장 무너져서 통일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90년대부터. 그래서 급변 사태에 대한 전망들이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2011년에 김정일이 딱 이렇게 죽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건강하게 저렇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 지금에 보면요, 지금 당장 김정은이 급변 사태로 만약 죽는다고 해도 북한이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연구자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아마 인식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이제 동의하고요. 이 급변 사태 얘기는 북한에 대한 체제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나오는 그런 분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은 한국이 외면하고 또는 무시하고 있는 동안 사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 변화를 좀 보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90년대 이후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이 김씨 왕조라고 하죠. 이 체제는 사실 변한 게 없습니다. 3대 세습을 했으니까. 하지만 이 북한 사회의 체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3대 세습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국민이 다 아는데 어쨌든 그 희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거든요. 지금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배급이 아닙니다. 사실상 시장주의입니다. 이 시장주의는 한국의 시장주의와는 조금 다르겠죠. 초기 자본주의 시스템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고난의 행군 때 이제 배급 체제는 완전히 이제 무너졌고요. 수십만 명이 또는 수백만 명까지 아사했다라는 이제 사람 분석도 있지만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 중에 한국을 이제 안전지대라고 믿고 온 이제 탈북민이 겨우 이제 3만 4천 명이 좀 넘는 겁니다. 굉장히 소수인 거죠. 그도 많은 사람들은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실패하고 잡혀가고 북송되고 죽고 제3국의 여전히 떠돌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어두운 터널을 이제 북한이 건넜거든요. 고난행군이라는 어두운 터널. 이 어두운 터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이민들이죠. 근데 이들은 생존하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한 거죠. 고난행군 때 많이 죽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배급을 늘 받고 살다가 갑자기 배급이 붕괴되면요, 패닉이 오거든요. 당과 수령이 늘 보상을 해줬는데 당과 수령이 갑자기 우리는 몰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훔쳐먹고 도둑질해먹고 주워먹고 빌어먹고 그것도 안 돼서 결국은 탈북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게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러다 고난의 행군 딱 지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당과 수령의 그 배급을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장마당이 폭발적으로 이제 나타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장마당 세대인데요. 저는 이제 장마당 이제 1세대인 겁니다. 저도 탈북하기 전에 열심히 이제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사실은 장마당이 시장을 움직인다. 배급을 안 줍니다. 북한이 지금도 계속 국제 제재에 걸려 있기 때문에 배급은 물론 없습니다. 있어봤자 매우 엘리트층에만 주어지겠죠. 오늘날 이 북한의 시장은 이제 한국 사회만큼이나 좀 활발합니다. 굉장히. 물론 이제 북한 정권도 장마당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된 장마당만 아마 700개 가량이 될 겁니다. 이건 굉장히 변화거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장마당을 인정한다? 그건 이제 계획경제의 변화거든요. 모든 의식주가 시장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북한의 정치 통치 방식은 그건 여전히 독재니까 그건 몰라도 경제는 더 이상 사회주의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들이 많습니다. 돈주들도 있고요. 빌딩이 지금 새로 올라갈 때 개인 돈이 다 들어갑니다. 분양권을 개인이 받고 팔고 이렇게 합니다. 차도 개인이 사고 고양이 뿔 빼고 없다는 얘기가 북한에 다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아무리 자신들이 주체 사상이라든가
뭐 김일성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고 해도 밑바닥 주민들의 삶은 이미 시장을 맛본 겁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한국이랑은. 과거 이제 중국이 수동사회주의로 이제 전환을 해서 들어갔을 때 북한이 그때 굉장히 비판했는데 지금 북한이 이제 그런 셈인 겁니다. 자의반, 타의반, 일종의 수동사회주의처럼 북한도 시장을 조금씩 받아들인 겁니다. 수용하는 길로 가는 거죠, 시장을. 이렇게 봤을 때 북한 인민들의 삶과 이 살아가는 체질,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오는 북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북한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일례로 몇 년 전에 만났습니다. 청진에서 온 사람인데 형이죠. 청진에서 핸드폰 장사를 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자동차를 샀는데 아직은 개인 명의로는 자동차를 못 삽니다.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처럼 기업소 이름으로 차를 사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법인 차량 같은 겁니다. 타다가 뭐 어떻게 잘못을 해가지고 한국에 온 겁니다. 한국에 왔는데 너무 다른 사회인 거예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설 현장에 나가서 막노동하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배운 게 별로 없고 장사해 먹던 것밖에 없으니까 한국에 갑자기 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이거죠. 속마음은 북에서는 그래도 주변에 친구도 있고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한국에 왔더니 탈북자라는 정체성과 딱지 하나로만 재단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자괴감이 든 겁니다. 이런 사례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이 사실 수십 년 동안 북한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죠. 강경한 제재를 하면서.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스스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직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기축통화가 이민폐입니다. 중국 돈. 물론 정부의 공식적인 기축통화는 여전히 조선돈이죠. 하지만 시장에서 사람들이 조선돈은 가치가 없다고, 즉 저축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인민폐와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실상 씁니다. 왜 그러냐? 2009년에 북한에서 화폐 개혁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10대 1의 가치로 환전 바꿔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보관해 있던 사람들은 10대 1의 그 양만 받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했던 거죠. 경제가 난리 났고 그때 막 그 화폐 개혁을 추진했던 그 수상이 날아가고 막 그랬거든요. 화폐 개혁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확실히 깨달은 거죠. 조선돈은 언제든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가치가 없구나. 그래서 인민폐, 그 다음에 더 가치 있는 것은 사실 달러. 근데 달러가 유통되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민폐가 기축통화입니다. 이것만 봐도 북한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또 미국과 동맹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바꾸겠다고 또는 길들이겠다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압박을 하고 또는 견제를 하고 있는 동안, 사실은 시간을 끄는 동안 북한의 시장을 잠식한 것은 누구냐? 중국입니다. 북한에서의 소비되고 있는 모든 생필품의 한 8, 90%는 모두 중국산입니다. 고난의 행군 때부터 사실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공장은 멈췄습니다. 기름도 없고 제재당하고 배급도 없고 공장 기계도 다 뜯어가는 마당에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중국의 제품으로 이제 잠식돼 버린 거죠. 그러다가 그중에 그래도 가치 있는 것은 한국 제품입니다.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한국 제품이 북한 시장을 잠식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굉장한 큰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북한에서 좀 내수공업을 좀 활성화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작은 나라에서 작은 자원 가지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만성 이제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요. 북한 인구가 지금 2,500만 명이 있는데 적어도 4분의 1, 많게는 1,000만 명 가량은 만성 영양실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결핵으로 죽는 사람 사실 많지 않거든요. 위염으로 죽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왜냐면 잘 먹기만 하면은 비타민만 잘 섭취해도 안 죽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병으로 죽습니다. 비타민 D라도 잘 섭취하면 살 것을 북한은
그게 없어서 죽거든요. 그만큼 보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 인구가 2,500만 명 정도인데 휴대폰 사용 인구가 700만 명 가량이 됩니다. 셋 중 하나, 적게는 넷 중 하나는 휴대폰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한 큰 변화입니다. 휴대폰이 뭐죠? 장거리 간의 통신 정보를 가능케 하는 거잖아요. 북한이 지역마다 다 이제 경계를 차단하고 있고 지역 간의 이동을 굉장히 금지하고 있거든요. 항상 여행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곳인데 휴대전화가 있다라는 것은 타 지역의 이 소식을 금세금세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휴대전화, 그 다음에 고속버스가 북한에서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장기 지역 간 이동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합니다. 제가 장마당 1세대인데요. 그때는 타 지역의 물가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낮은 선봉으로 장사를 떠날 때 갔다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격을 물어봤어요. 오이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면 그때 듣고 가격을 책정해서 가서 파는 겁니다. 굉장히 옛날에 보부상 같은 형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전화로 합니다. 그쪽의 가격이 얼마냐? 장사가 굉장히 활발해진 거죠. 북한 사회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통치 방식은 그대로 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마당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단속하는 보이지대원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권위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있어서 대들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판사판인 거죠. 장사하는 걸 단속하면 장사하는 그 상인들이 보이지대원의 멱살까지 잡는 겁니다. 니들이 해준 게 뭔데?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죠. 이제 그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그동안 북한 체제와 집권자들만 바라봤지 북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체제와 집권자가 그대로니까 북한은 안 변해서 하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북한 인민들의 생각과 정서, 그다음에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탈북해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놀랍거든요. 탈북민들도 이렇게 계층화해서 나눌 수가 있거든요.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생계형 탈북, 정말 배고파서 경제적 난민들인 겁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민형, 북한에서도 살 수 있어요. 굶지 않고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정보가 막 들어가면서 저 나라에 가서 한번 살고 싶다. 저 나라면 좀 낫겠다. 한국 드라마 보고 탈출한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민형인 거예요. 그러다가 교육형, 유학형, 김일성 종합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잘 살 수 있는데 한국에 오는 겁니다. 예.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우리가 탈북민을 바라볼 때도 하나의 단일한 이미지를 벗어버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례로 이런 거죠. 저는 아오짓에서 온 탈북민이라서 흑수저이거든요. 그런데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금수저죠. 예. 엘리트 공사 출신이니까. 근데 태용호 의원도 탈북민, 저도 탈북민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태용호 의원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이 스테레오타입으로서의 탈북민의 이미지가 태용호 의원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뭐 그렇지,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탈북민을 바라볼 때도 단일한 이미지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문제까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여전히 북한 사람들이 그저 세뇌당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을 더 알 수 있는 방법은 북한 연구자들이나 또는 이제 북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 외에는 사실은 북한에 대한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북한 책을 읽거나 또는 북한의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 불법이거든요. 국가보안법이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알려는 노력은 모두 불법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북한은 스스로 고립을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문을 닫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스스로 닫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죠. 우리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구나. 북한을 알아가려는 노력은 불법이니까 성역을 건드리는 거죠.
이 종편 방송에서는 북한의 이미지들이 조금 아까 그 선별된 이미지들, 북한이 좀 이제 악마화된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하면 이제 감옥, 지옥이다 이런 얘기들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탈출해 왔고요. 또 그렇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탄압을 받고 있지만 그들도 나름의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사는 사회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회를 좀 제대로 바라보려면 동전의 양면처럼 두 쪽 다 봐야 된다.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런 거죠.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거리는 사실은 전부 핵실험, 뭐 미사일, 뭐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뭐죠? 공포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점점 더 무관심의 영역으로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의 깊은 이 골을 좀 들여다보면 이 분단에서 비롯된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은 무수한 또 아픔도 있었고 또 분단 체제를 이용해서 또 사람들이 겁박하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잡혀가 고문당하고 40년이 지나서야 겨우 무죄 판결받고 김일성이 잘생겼다라고 말한 이유로 감옥에 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통일 이전에 회복해야 할 상처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분단 트라우마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서양의 철학자 이제 들레즈가 얘기한 건데 아비투스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아비투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적인 성향입니다. 이런 거죠. 대북 정책을 찬성을 하면은 예를 들어 북한에 쌀을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 빨갱이야. 너 간첩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이데올로기에 가둬두는 겁니다. 라벨을 하는 거죠. 딱지를 지어놓는 거죠. 빨갱이들 이렇게 종북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분단이 만들어낸 제2의 본성인 겁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 들레즈가 아니라 브로드웨이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쓰러뜨려야 통일이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분단이 만들어낸 트라우마인 거죠. 저는 이 마음의 평화를 갖고 좀 통일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껏 우리가 북한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실패했죠. 진보든 보수든 북한을 바꾸는 데는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을 쓰러뜨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북한과 공존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우리는 이미 70년 동안 공존해 왔습니다. 다만 얘기를 안 했을 뿐이죠, 서로. 우리 안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의 체제를 공존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위치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통일을 향한 방식들은 조금씩 변화가 있겠죠. 과거에는 오랫동안 서로 문을 꼭 닫은 채로 공존해 왔는데 서로 대립하기도 했죠. 교류가 없는 대결이었죠. 북한이라는 체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압박도 북한을 굴복시키지 못했고요. 오히려 이제 강한 압박은 북한을 더욱 똘똘 뭉치게 만들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인민들을 선동하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봐라, 미국을 비롯한 서구 나라가 우리를 압박한다, 우리를 똘똘 뭉친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강한 압박에는 사실은 북한 정권의 그 엘리트들은 안 죽어요. 결국 누가 죽느냐? 연약한 사람들, 인민들만 죽어나가는 거죠. 북한의 이 지배자들은 오래도록 살아남을 겁니다. 그런 고통에 견디지 못하는 것들은 결국 이제 인민들인 거고요. 어쩌면 지금은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들만의 변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북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밑바닥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라는 거죠. 북한의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북한을 탈출해온 사람들은 어떤가? 우리가 뉴스에 가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남을 한 탈북민들. 특히 작년 1월 1일 새해 벽두에 30대 청년이 월남을 했습니다. 자기가 건너왔던 그 휴전선 철조망을 다시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막 간첩이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 간첩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한국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외로워서 자기가 배는 조금 고플지라도 자기가 편했던 곳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간첩이다. 왜냐하면 휴전선 철조망을 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에게 휴전선 철조망을 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선택지가 그것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합니다. 누구든. 탈북을 다 했잖아요. 예. 누구나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요 슈퍼파워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자기 앞가림도 저 벅찰 만큼 이 한국 사회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사실 남쪽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도 살아가는 게 매우 힘들거든요. 그런데 북에서 온 사람들의 한국 생활은 더 어려운 거는 뭐 당연하겠죠. 특히 이제 가족이 없이 혈혈단신 홀몸으로 온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을 좀 그리워하기도 하고 생존투쟁을 하기도 하고요. 이 통일부 산하 이제 남북 하나 재단에서 해마다 이제 탈북민 사회 적응 실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요. 이 탈북민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고용률이 54%입니다.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은 60%입니다. 고용률이 조금 낮죠. 반면 실업률은 탈북민들은 9.4%, 그럼 일반 남한 국민들은 3%. 그러니까 실업자가 3배 더 이상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당 근로시간을 보면요 36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한 비율이 86%, 그리고 일반 국민은 73%, 그러니까 일반 남한 국민들보다 더 오랜 시간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 같은 경우를 보면요 탈북민들은 216만 원, 남한 일반 국민들은 268만 원,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평균 근속기간, 한 회사에서 일하는 평균 근속기간을 보면요 탈북민들은 31.6개월, 근데 일반 남한 국민들은 72개월. 그러니까 이직률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회사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회 경제적 성취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뭐 그렇기도 하고 얼마나 벅찹니까? 근데 북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은 나의 사회적 위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없던 그 밑바닥에 살던 사람들이 왔으니까 한국은 당연히 기회의 땅이니까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한국 사회는 적어도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죠. 더러는 좀 반겨주지 않는 거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또는 이제 차별하고 배제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한국 사회는 여전히 기회의 땅,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땅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자식 세대만큼은 북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배제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치열하게. 그래서 철저히 한국화 되기에 매진하는 거죠. 철저히 한국 사람처럼 보여야만 별일 없이 한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북에서 온 사람들만 바뀌어야 할까요? 왜 북에서 온 사람들만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될까요? 한국 사람들은 북에서 온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적응하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을 해야만 하는 거죠. 이 탈북민들은 제가 이 북향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북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 사회는 이제 새로운 삶을 개척한
다른 말로 이제 두 번째 조국인 거죠. 첫 번째 조국은 이제 북한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조국 한국.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이제 넉넉하지는 않지만 살아가는데 평범하게 어려움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또는 이제 남겨진 가족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 아픔 이런 것들 갖고 살아가고 있고요. 사실 한국에는 70년이 넘도록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향민 분들이죠. 탈북민들은 제2의 실향민인 거죠. 이 탈북민들은 원래 조국에서는 배신자로 이제 낙인이 찍히고 새로운 조국인 한국에서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조국도 없고 환영받는 조국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전히 나는 경계인으로 살 거야, 나는 자유인으로 살 거야,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런 고민들을 수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들이 태어나고 제가 태어난 고향이 있죠. 저의 첫 번째 조국. 또 하나의 조국은 제가 지금 열심히 19년째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조국과 이 두 번째 조국 서로 적대적입니다. 예. 경쟁하고 있죠. 이 감정이 많은 탈북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감정입니다. 저는 지금의 북한을 제 조국으로 다시 선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도 완전한 조국은 아니죠. 여전히 분단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고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조금의 색안경이 낀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뚫고 나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안주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저 너머에 세 번째 조국이 있지 않을까. 아무도 저에게 고향을 묻지 않고 출신을 묻지 않고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라고 묻지 않는 그런 조국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거는 한국 사람에게도 조선 사람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거죠. 그런 조국을 우리는 통일된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탈북민들은 그럼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북한 주민의 생활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가야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게 저는 1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탈북민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인데요. 탈북민 또는 탈북자라고도 부르죠. 저는 새로운 용어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북향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북의 고향을 둔 사람이죠. 왜 북향민이냐? 반대되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가 있죠. 실향민. 고향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고향이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지금은 북한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땅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시 고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근데 북향민들은 고향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는 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 북에서 온 사람들은 끊임없이 탈북자라는 정체성으로 호명이 된다는 겁니다. 탈북민은 그나마 나아요. 탈북자는 놈자잖아요.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이민해 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민자 조경일 씨 이렇게 부르진 않거든요. 근데 탈북자 조경일 씨는 불러요.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체성으로 호명되어야 한다면 차라리 북향민으로 좀 부르자라는 겁니다. 분단과 체제 대결, 이념을 넘어서는 그 실존 그 자체인 거죠. 이 탈북자라는 이 정체성은 한국 사회에서 쉽게 정치적으로 호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끊임없이 이제 양쪽 정치 진영의 필요에 따라 의해서 이용당하기도 하고
이들 스스로가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이슈가 하나 터지면은 탈북자는 온갖 댓글에 도배가 되기도 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탈북이라는 정체성은 분단의 상징이자 결과물인 겁니다. 분단 체제가 낳은 존재들, 조난자이기도 하고 경계인이기도 합니다. 자유인, 통일민, 통일인, 저마다 북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상징은 해체되어야 되죠. 아오지 탄광, 함경부터 경흥 출신 조경일, 전라남도 고창 출신 김철수, 이런 식으로 고향만 다른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부를 수 있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도 존재를 합니다. 즉 외부에 겉도는 사회적 타자로도 있는 거죠. 남한 사람들의 마음의 벽은 생각보다 좀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탈북자라는 정체성을 벗어던지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이 탈북자들에게 완전한 신뢰를 주지 않는 거죠. 근본적인 신뢰를 주지 않는 겁니다. 물론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 친절한 사람 매우 많고요. 하지만 이제 일반론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 북향민들에게는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끝없는 인정투쟁과 신뢰투쟁을 하는 겁니다. 인정투쟁은 우리가 악셀 호네트가 이야기한 건데 우리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자기가 사회에서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자격증도 열심히 따고 자기 커리어를 높여서 조금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인정투쟁을 합니다. 근데 탈북민들은 당연히 그걸 해야겠죠. 그런데 탈북민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투쟁이 더 있는 겁니다. 신뢰투쟁이라는 겁니다. 왜냐? 북에서 왔기 때문에 일단은 근본적인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혹시 간첩이 아닐까? 물론 속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 한국 사회는 분명하게 제도적인 장벽과 차별은 없습니다. 제도는 잘 되어 있거든요. 정착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장벽이 있는 거죠. 유리벽이라고 합니다. 이 벽이 사실은 더 높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이제 감정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넘어서야 한다. 그래서 이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에 어떻게 소비되느냐? 실패한 체제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남한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성공과 우월감과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지표로 작동하는 거죠. 역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기 정말 잘했어, 이런 겁니다. 비교해버리는 겁니다. 즉 탈북민들을 비교 대상으로 딱 이제 배치시켜버리는 거죠. 즉 타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또한 이제 북향민들은 그러다 보니까 체제 승리 선전에 이제 앞장서도록 강요당하고 있죠. 와서 간증해 주세요. 북한의 실태에 대해서 증언해 주세요. 안보 강의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북한 체제 이렇고요 저렇고요 탄압하고요, 열심히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어떠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특히 우리가 아직도 체제 대결하고 있는 특히 이제 정당 안에서도 이제 서로 종북이네, 친일이네, 서로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들은 철저하게 이 가치 판단 기준에서 이 체제 대결의 그 승리의 지표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저 봐라, 탈북자들 봐라. 그래도 북한을 추종하고 찬양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요. 또한 탈북민들이 스스로 그걸 또 이용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돈을 주니까. 관제동원에 나가기도 하고요. 돈을 주니까. 그래서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의 삶이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적어도 사회적 통합을 이야기한다면, 고민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탈북민들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통일이든 통합이든 우리가 그 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사회 통합의 대상들인 거죠. 그들을 우리가 포섭해버리고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 북향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이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북향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온 통일이다. 통일의 브릿지다. 앞으로 남북의 가교 역할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대가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맞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기대가 때로는 버거운 이제 짐이 됩니다. 왜 우리에게만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주느냐라는 거죠. 그냥 아주 평범하게 그냥 평범한 삶을 그냥 살고 싶은데 이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북한민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먹고 사는 문제인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통일의 가교든 먼저 통일이든 아무짝에 쓸데없는 겁니다. 살아가기 힘든데 나에게 무슨 사명과 소명 같은 게 있냐라는 거죠. 즉 타국민들에게 사회적 소명, 통일의 소명을 지어주는 것은 배부른 사람들의 책임 전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통일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통일은 멀리에 있습니다. 사실은 어렵잖아요, 통일. 근데 가까이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북향민 되는 거죠. 우리 바로 옆에 있고 저희까지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통일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 북향민들의 삶을 먼저 한번 우리가 봐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적어도 통일을 논한다면 그 전에 이 북향민들이 한국 사회의 제도권 안에서 잘 정착한다면 통일은 가까워질 것이고요. 이 북향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 제도권 안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다면은 통일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즉 우리가 그토록 생각하는 통일의 그 지표의 기준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사회적 타자로 정체성으로 혼명되며 살아간다면 만약에 통일이 된다 한들 1등 국민과 2등 국민, 3등 국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을 대하는 정서가 있는데요. 이 범주를 나눠보면요. 1등, 당연히 이제 한국 사람이고요. 2등은 조선족, 3등은 이제 탈북민들, 북한민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시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천 명의 타국민들이 제3국으로 탈남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등등. 왜 탈남을 하느냐?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동포라고 믿고 온 한국에서 탈북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느니 차라리 외국으로 가서 아시안 중에 하나로 차별을 받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북한 사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시안으로 차라리 차별을 받는 게 같은 동포라고 믿고 온 사람들에게서 탈북자들이다라고 차별받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말투가 다르면 고향이 어디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강원도예요 라고 얘기하거나 조선족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북한에서 왔어요 라는 말보다 조선족이에요가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조선족은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한 200만 명 가량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아니 80만 명 가량이 있습니다. 외국인 전체가 이제 200만 명이고요. 우리가 김밥집에 가서 김밥을 먹어도 서빙해주는 분이 조선족이에요. 우리 주변에 조선족이 하도 많아서 특별히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탈북민이라고 얘기하면 신기한 존재거든요.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조선족보다 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저 조선족이에요, 중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좀 쭉쭉 집중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동포애를 믿고 남쪽을 찾은 이 북향민들은 남쪽에 도착하고 나면요, 금세 깨닫습니다. 아, 내가 생각하고 왔던 동포애는 찾을 수 없구나 라고 바로 깨달아버립니다. 치열하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 이제 적응하는 일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적응 북향민들도 있고요.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북향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도 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왜 제3국으로 떠났을까? 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한국 사회가 괜찮아요. 나가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만 해도 돈을 벌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먹고 마시고 자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떠나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 하거든요. 탈북민들이 뉴스에 자꾸 나오면 뭐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뭐 더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북에서 왔다는 이유로 다르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포하면 이제 재외동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외동포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좀 차별적인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재외동포는 보통 이제 한인들을 이제 바로 이제 연상을 하거든요. 한인들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반면 조선족 동포, 이들도 우리 재외동포거든요. 조선족 동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선이 다른 거죠. 우리가 한인 재외동포랑 조선족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기준이 매우 달라요, 우리는. 우리 안에 굉장히 배타성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 인종차별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실험들을 했는데요. 강남의 한 거리에서 서양인이 어디 가는 길을 물어봐요. 10명에게. 그렇게 했을 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사람이 한 7, 8명이 됩니다. 나머지는 영어가 잘 안 돼서 안 되고 패스하고요. 근데 동남아인, 예를 들어 뭐 태국인, 필리핀인처럼 생긴 동남아인이 길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요, 10명 중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3명, 4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타인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 사회적 실험을 한 거였거든요. 아,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게 고스란히 조선족을 바라보는 기준, 탈북민을 바라보는 기준에 적용이 돼버리는 겁니다. 북향민 1세대, 저는 이제 1세대이면서 또 1.5세대이기도 한데요. 살아가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70년대, 80년대 그때 한인들이 많이 미국에 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했던 일은 열심히 아시안으로서의 차별을 넘어서기 위한 것이었고, 그들이 했던 일은 세탁소, 빨래방, 주차관리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탈북자들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직업의 귀천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탈북민 1세대 또는 1.5세대의 숙명은 그냥 우리의 2세들, 3세들이 더 이상 정체성으로 호명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아놓는 것만,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강의를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뭐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바꾸면 됩니다. 한 가지를.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바꾸는 거죠. 저는 이제 아오지 탄광에서 왔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아오지 탄광과 이 북한의 이미지는 제가 경험한 것뿐이에요. 제가 북한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제가 경험한 아오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바라볼 때 아오지에서 온 사람,
청진에서 온 사람, 평양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를 합쳐서 하나의 퍼즐로 만들어야만 북한의 이미지가 하나로 그려지는 겁니다. 즉 저는 하나의 퍼즐인 거예요. 근데 쉽게 일반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탈북민들이 증언을 할 때 내가 경험한 북한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북한 전체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거죠. 서울 사람이 부산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은 한 8, 90%예요. 왜냐? 하도 우리는 정보가 많이 교류가 되기 때문에 부산에 안 가봐도 검색만 해봐도 우리는 부산 사람들의 삶을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어떤 나라죠? 지역 간 이동이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오지탕왕에서 온 제가 평양의 삶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니면은 들은 얘기죠. 다 그 구전으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저 탈북자라는 단일한 이미지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다양한 이 퍼즐들을 통해서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분단된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는 이게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가 많이 겪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맨날 미사일 쏘고 그거 말고도 그건 이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제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정체성으로 호명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인 겁니다.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군인들이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력이 세계 6위거든요. 1년에 52조씩 투자가 되고요. 북한은 1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좀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해왔어요. 6.15 정상회담, 남북한의 주도 정상이 만났고요. 2007년에도 두 정상이 만났고요.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도 두 정상이 만났고요. 그리고 9.19 공동성명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슨 시도냐? 적어도 우리가 불안한 요소들은 제거하자라는 거거든요. 이런 노력들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이 9.19 군사합의 이후에 남북 간의 그 군사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8번밖에 없었습니다. 그전 정권 또 그전 정권에서는 해마다 150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는 8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 적어도 이런 우리 남북 간의 이 체제 간의 이 합의들은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깨질지언정 적어도 그게 유효한 기간 안에는 우리 그 일반 대중들에게는 매우 유익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가능성이 있죠. 조선과 미국, 여기서 저는 조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정식 명칭은 조선이 맞으니까요. 둘이 만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이때 굉장히 사실 찌릿찌릿했거든요. 심지어 북한 땅도 밟았고요, 미국 대통령이. 근데 이런 노력이 사실은 지금 중지가 돼서 수포로 돌아갔지만 하지만 이런 노력마저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토록 고통당하고 있는 이 체제를 바꾸기 위한 이 노력들이거든요. 예. 이 판문점 체제, 이 평화 체제, 이거는 우리가 이 분단을 만들어낸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균열을 내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무수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바라는 통일.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있습니다. 유진호 이제 대위죠, 미군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김태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요?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백정 출신이거든요. 조선의 백정 출신의 아들. 그리고 이제 미군 이제 대위가 됐고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하는 이 김태리에게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요? 질문을 하니까 김태리가 답변을 못합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이 독립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독립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독립만이. 실제로 당시 지식인들을 비롯해서 3.1운동 때 만세운동 부를 때조차도 독립된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 사실은 논의가 별로 없었거든요. 독립이 일단 중요했거든요. 우리가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통일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과연 하고 있는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저마다 통일에 대한 생각은 사실 다 다르거든요. 하나 질문을 더 합니다.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에는 누가 사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이 사람은 백정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만약에 독립된 그 조선이 여전히 백정이라는 이유로, 천하다는 이유로, 노비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고 배제를 한다면 그 독립된 나라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겁니다. 역시 답변을 못합니다.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통일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북에서 왔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얼굴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서로 차별을 하고 배제하고 타자로 내몬다면, 그 통일된 나라에서도 이런 게 있다면은 과연 그 통일이 좋은 통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통일이 됐을 때, 갑작스럽게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지역의 출신들은 배제당하지 않을까? 우리는 독일의 사례를 볼 수가 있죠. 독일 동독 주민과 서독 주민들은 서로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 주민들을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배씨라고 불렀죠. 또 서독 주민들은 동독 주민들을 게으르다고, 무능하다고 오씨라고 부르고, 그 서로 오씨 배씨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남과 북이 만약에 통일된다 해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은 통일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 통일을 원합니다. 요즘은 통일을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긴 했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통일이 어떤 통일인지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 통일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은 당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통일 교육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아무도 어떤 통일을 원하는지 묻지를 않습니다. 통일 교육에 나가면 통일은 당연히 북한의 자원이 많고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니까 함께 살아야 돼, 블라블라블라블라, 우리 GDP가 높아지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통일? 네가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통일이냐? 묻지를 않으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질문이 빈곤하기 때문에 생각이 빈곤한 거예요. 생각이 빈곤하니까 대안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통일 교육의 문제이자 통일 담론의 문제, 한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통일 교육을 하더라도, 통일 논의를 하더라도 당신이 생각하는 통일이 어떤 통일인지, 어떤 모습인지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 얘기를 안 하니까 학생들에게 계속 통일 강의를 해도 좋은 겁니다. 나랑 관심 없어요. 난 당장 자격증부터 따야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통일은 내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도 또 합니다. 한국, 중국, 북한, 일본, 이 4개의 도시의 이미지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비슷비슷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어디가 북한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은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특히 학생들은. 그만큼 같음과 다름의 차이가 북한이나 세계는 크게 없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평양입니다. 두 번째가 도쿄고, 일본. 세 번째가 상하이, 중국이고요. 네 번째가 여의도입니다. 비슷비슷하죠, 평양. 물론 도심이니까 비슷한 겁니다.
어느 나라나 도심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마트입니다. 이 중에 어디가 북한이냐라고 했을 때 쉽게 발견을 못합니다. 왜냐?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예, 평양의 마트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이고요. 세 번째가 평양, 네 번째가 이제 중국입니다. 비슷비슷하죠? 같음과 다름. 이런 모습도 우리가 봐야 된다. 이것만 있느냐? 이런 것도 있죠. 첫 번째가 80년대 대한민국, 두 번째가 오늘의 북한, 세 번째도 오늘의 북한, 네 번째가 80년대 대한민국. 비슷하죠, 분위기가.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의 80년대를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0년 차이. 드라마 1988, 응답하라 1988 보시면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이제 공감을 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딱 그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 모습.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판자촌도 있습니다. 북한이나 한국이나 비슷비슷한 모습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다양한 모습들도 바라봐야 한다라는 점도 있고요. 좀 정리를 하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지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을 하고 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와 있는 탈북민들, 이들과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 갈 것인가가 논의가 없으면요, 저는 필히 북한과의 모든 대화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한번 봐야 된다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같음과 다름을 주제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미 와 있는 탈북민 주민들의 생활의 같음과 다름, 이 부분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남과 북의 체제의 다름을 보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경협을 하든 통일을 하든 함께 나아갈 대상이니까 그 고민들을 함께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통일의 기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권 파워가 세계 2위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194개 국가입니다. 세계 2위. 엄청난 신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못 갑니다. 단 1분도 못 갑니다. 심지어 근처에도 못 갑니다. 비무장지대에 민통선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 여권으로 1분도 방문하지 못하면서 통일이라고? 매우 우리가 모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여권으로 북한을 단 1분이라도 방문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걸 기꺼이 통일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통일이든 경협이든 뭐든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이 강의의 주제에 대해서, 강의의 목표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했던 이유가, 통일보다 남북 간의 이 평화 협력,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공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있었고, 또 두 번째, 또 민간 중심의 협력, 그리고 세 번째, 통일에 대한 거부감, 특히 이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있는 거부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나갈 것인가, 이 목표였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늘 고민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때문이라도 우리가 통일이라는 문제를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한테는 통일이 매우 사적인 문제거든요. 아버지를 만나야 되고, 친구를 만나야 되고, 가족을 만나야 됩니다. 저한테는 매우 사적인 통일이라서 당장 내일이라도 통일됐으면 좋겠지만, 이 나라와 사회를 생각하면 내일 만에 통일된다면 우리는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에 관심 없는 세대에게 통일이 당신의 사적인 걸로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인 겁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네가 바라는 통일이 어떤 통일이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즉 통일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교육인 겁니다. 통일을 위한 교육은 이런 거죠. 통일이 당연한 겁니다. 민족의 수건인 거죠. 근데 통일에 대한 교육은 통일을 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우리가 부딪히게 될 모든 변수들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독의 사례를 많이 들잖아요. 동서독의 사례를. 통일된 지 31년이 됐고요. 동독 출신의 총리 메르켈 총리가 16년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은퇴하면서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서독은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통일이 이제 되었지만 아직 우리 마음의 통일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센주의 의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통계를 봐도요, 현재 독일 사회에서 예를 들어 상위 50개 대학교 중에 동독 출신 총장이 거의 없거나 매우 몇 명밖에 안 되고요. 독일 10대 기업 중에 그 이사를 수를 받아 동독 출신이 굉장히 이제 적고요. 그다음에 그 월급의 그 액수를 봐도 동독 출신이 조금 서독 출신보다 많이 적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사례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향민들, 북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살면서 고향 사람들이랑 연락을 해요. 소통을 하거든요, 전화통화로. 그래서 돈도 보내주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데려왔거든요, 한국에. 근데 워낙 위험하잖아요. 잡혀갈지도 모르니까. 그러다 이제는 안 데려오고요. 돈을 차라리 보내줘서 거기서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안전하기도 하고요. 근데 단지 안전해서만이 아니라 이거죠. 한국에 왔더니 한국도 살기 힘들다. 차라리 이 돈으로 미천을 만들어서 북한에서 살아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북한도 돈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이겼거든요. 이거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통일을 우리가 얘기할 때도 북한 주민들이 한국 사회를 매력 있는 나라로 느껴야만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거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제도 속에 수용할 수 있을 때, 포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이 거대 양당 체제 하에서 통일했다 칩시다. 누가 배제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동서독이 통일할 때 동서독의 격차는 10대 1 차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남과 북의 차이는 40대 1이에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갈 길이 조금 멀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통일할 준비가 저는 하나도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준비 노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담론만 있다라는 거죠. 붕붕 떠다니는 담론. 통일은 꼭 해야 된다. 민족이니까 이런 담론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좀 패러다임, 통일 담론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북향민들, 한국사 34,000명이 있는데 대한민국 5,200만 인구 중에 0.00068%밖에 안 됩니다. 유권자로도 굉장히 소수예요. 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정치권에 이렇게 호명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여전히 체제 대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아이러니한 거죠. 몇십만 명의 유권자라면은 표가 되니까 이해라도 할 텐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논란인 이유를 보면은 참 우리가 아직 이데올로기 하에서 우리가 여전히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정체성, 특히 이제 정치적 스펙트럼을 비롯해서 어떠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전부 다 나오는 탈북민들을 보면은 보수로 이제 보이죠. 극단적인 보수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소수입니다. 34,000명 중에 뭐 전체 비율로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좀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더 많고요. 하지만 언론 속에 이제 나오는 탈북민들, 특히 주먹을 이제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고요. 거기에 동의하는 탈북민들도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특히 젊은 청년 세대, 탈북민 청년 세대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방법론 차원에서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제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이 정당화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런 겁니다.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인권, 주변 사람들이 인권을 무시하면은 과연 정당한 인권인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거 때만 되면은 특정 탈북민들이
지지 선언을 하고 이렇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소수고요. 관제 동원도 굉장히 많고요. 제 주변에 쭉 보면요, 정치에 일단 관심을 안 갖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도 꽤 많고요. 둘 다 욕하는 사람들도 더 많고요. 무당층이죠. 그다음에 그래도 북한 주민들, 북한 탈북민들을 위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보수가 많으니까 보수를 지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어쨌든 맨 땅에 헤딩하거든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예. 아무것도 없어요. 혈연, 지연, 학연 이 세 개는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매우 끈끈한 이제 기둥이자 뿌리인데 이 탈북민들은 이 세 개 다 없어요. 예. 세 개 다 없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내 손을 잡아주면은 그 사람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손을 내미는 게 누구냐? 대부분은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수 정당에서 손을 내밀어서 공천도 줘서 국회의원이 3명이나 나왔습니다. 진보 정당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라는 거죠. 그 왜냐에 답변을 해야겠죠. 그들은. 예. 이렇게만 봤을 때도 거봐라. 정치 사실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 둘 다 똑같아. 그런데 그래도 그중에 우리한테 손 내미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 손을 우리는 잡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공천 하나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천을 줬다 해서 국회에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탈북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드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대표성이라는 거죠. 3만 4천 명 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표성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우리가 이 제도 속에 이 탈북민들을 어떻게 포용하느냐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이 선의의 대상, 즉 선의를 베풀어야 하는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제도권에서 제도적인 목소리를 스스로 내는 존재로 만들어 준다면은 많은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시혜적이죠. 한 정당에서 시혜적으로 표에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공천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어진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은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탈북민들의 이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더욱 넓힐 수가 있고 특정한 정당과 진영에만 몰려 있는 것을 우리가 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갈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도움이 되는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나에게 관심 갖고 있는 것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가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북에서 온 사람들이 전혀 다른 체제이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적 요소가 몸에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한국에 오면요, 별로 안 중요해집니다. 다 바뀝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뭐 지향점이니까 있겠지만 그 살아가야 하는 그 경험이라든가 이제 부딪혀야 하는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바뀌고요. 이데올로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또 전혀 개인의 문제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회주의는 그건 뭐 사상의 자유는 누구나 다 있으니까 그건 이제 차치하더라도 이 북에서 온 사람들의 이 사회주의적인 이 습성, 관습 이런 것들이 한국에 오면은 사실 다 이제 깨지고, 다만 이런 것들은 있죠. 북한이 이제 전통 사회, 전근대 사회이고 독재 사회인데요. 거기서의 이 경험했던 정치화했던 경험들이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탈북민 중에 기성세대들 보면 우리가 촛불 집회라든가 다양한 집회들에서 강성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투쟁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특히 이제 관제 동원되고요. 이겁니다. 북에서 와서 한국의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체득하지 못하고 그 과정이 생략된 채 북에서의 정근대적 신민적 정치 참여가 한국에 와서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알바비를 주고 댓글 공작을 하라고 하면은 거기 동원이 되는 겁니다. 관제 데모에 동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막 모아서
뭐 투쟁하자 뭐 이러면 일단 젊은이들은 한 명도 거기 없습니다. 물론.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를 체득하지 못한 채, 생략한 채 북한에서의 그 습성이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발현되는 경우인데, 근데 이건 북한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가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예.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죠. 예.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그리워하고 뭐 박정희 대통령 때가 좀 나았다 이런 고백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민주주의를 체득하지 못하면, 몸으로 체득하지 못하면 이제 발생하는 이제 문제들인데, 탈북민들도 그대로 있고요. 물론 청년 세대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동등한 청년들과 함께 동등한 교육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거든요. 지금 치열하게 취업 준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장점들이죠. 한국에 왔더니 너무 치열하다.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소위 비판되고 있는, 우리가 문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동일하게 인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3세계라고 제3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3의 길까지는 모르겠고요. 우리가 북한식으로 통일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독재 국가니까. 근데 한국식으로 통일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질문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30년 전에 서독만큼이라도 됐으면은 통일을 해도 뭐 그렇게 문제가 없겠는데, 그 정도도 못 되니까 독일식은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이 북한과 한국의 이 이질적인 문화, 이질적인 시스템, 이질적인 감정들을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존재들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의 경험이, 양쪽 다 경험을 했고 양쪽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또 얘기할 수 있고 또 빌드업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그런 것들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예. 무거운 책임 있어요. 통일에 뭔가 있어요. 근데 먹고 사는 게 워낙 바쁘지 않습니까? 취업하기도 힘든데 그런 시대적 소명, 사회적 소명, 정치적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기회를 주면서 그런 말을 하든가. 그 기회가 뭐죠?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포용하는 겁니다. 예. 공천 주는 게 대표적인 거죠. 아니, 청년들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청년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그들이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걸 하죠. 기회를 안 주면서 청년들에게 왜 관심이 없느냐? 청년답지 못하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타국민도 똑같은 겁니다. 먹고 살기 바빠 죽겠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도 뭐 죽겠는데 우울증이 와가지고 타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명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어느 순간 살다 보니 다 이제 흐릿해져 가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 좋겠다. 그때야 우리가 제3의 길이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을 두 가지 주셨는데, 우선 종교 부분, 북한 내에서 주민들의 종교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다 이제 정치범 수용소 행위고요. 김일성이 그랬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그래서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하교인이 좀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북한 정부 수립 이후부터 쭉 계속 지하에서 하는 건데요.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는 이제 파악할 수 없으니까 뭐 10만이다, 20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요. 있다라고 하고요. 몰래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면은 뭐 죽고 처형 나오고 수용소에 같이 이러는데요. 중요한 거는 북한 내 일반 주민들의 종교 자유는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평양에 교회가 3개는 있습니다. 칠골교회, 봉수교회, 그다음에 또 하나 먼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건 대외적인 거라서, 물론 매주 예배는 드리거든요. 목사가 공산당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제 기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갑자기 눈을 뜨게 하실 거다라는 기대는 하지만 그건 이제 차치하고 일단 종교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군대가 100만 정도라고 이제 보는데요. 한국은 60만이죠. 근데 북한의 군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의 군인들은 총을 들고 있는 군인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있는 노동자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늘 10년 삽질하다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국방력에 집중하는 나라잖아요. 국방사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군대를 징병으로 데려가는데 이게 군대 가면은 일만 합니다. 그냥 홍수가 나도 군인들이 투입이 되고 농장에도 군인들이 투입이 되고 그러니까 북한은 동원 사회잖아요. 모든 곳에 모든 손길이 필요한 곳에 다 군인들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그냥 노동자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자연재해나 수해가 났을 때나 군인들이 이제 동원이 되지 나머지는 다 지금 훈련을 하잖아요.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예. 매우 가난하고 군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군인들이 많이 죽어나갑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정권의 입장에서는 군인들은 최고의 노동력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쌀을 보내면 인도 쪽에서 쌀을 보내잖아요. 물론 군대로 먼저 가죠. 왜냐하면 군대가 먹어야 노동력도 이제 손실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본다면은 우리가 북한에 쌀을 보낼 때 마냥 반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특히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군인들이 먹지 않느냐. 그들은 총구를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이 논리거든요. 사실 일만 하는 노동자들이거든요. 군복 입고 일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군대 생활은 매우 열악해요. 네, 그래서 군인들이 도둑질을 많이 합니다. 민간에 들어가서. 네. 군인들은 이제 모든 계층의 위에 있는 계급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도둑질도 하고 훔쳐가고 별의별 거 다 하거든요. 그만큼 군대가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죠.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의 군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고 북한의 국방력은 어떠냐? 남한을 치고 자면 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앞으로의 전쟁은 지상전이라기보다는 미사일 한두 방 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전쟁은 굳이 논할 필요가 없다. 그냥 앞으로의 전쟁, 남과 북의 전쟁은 누가 승리하느냐가 아니라 다 죽는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의미 없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좀 이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별로 이렇게 피부도 좀 뽀얗고 오늘 좀 선크림 같은 거 발라서 그런데요. 저는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던 거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이제 서울말을 하는지 어디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가끔은 서울말 같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부산이냐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강원도냐라고도 하는데 그건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말을 쓰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는 있어요. 제가 아까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는 제도적으로 타국민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장벽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저는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3년간 일을 했는데요. 국회 들어가려면은 그 채용 모집 공고서 이제 이력서를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써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나름 솔직한 편이어서 제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고 싶고 저의 소명을 다 적어요. 이력서에. 왜냐면 그 제 자신의 정체성이니까요. 다 적어서 이렇게 이력서를 내요. 10개, 20개 넣는데 소식이 없어요. 보통 1차, 2차 이렇게 보잖아요. 혹시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내용을 이력서에 써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지웠어요. 지워서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1차 서류 통과율이 30-40%로 껑충 올라갔어요. 그럴 수 있겠다. 이해를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업에서 인사 담당관이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필리핀 출신 이러면 갑자기 우리 안에 선입견이 다 있어요. 솔직히.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런 건 좀 이제 서운한 거죠. 그리고 1차 통과해가지고요. 면접장에 갔어요. 근데 막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빨리 캐치해요. 말투가 억양이 이상하다는 걸. 그래서 고향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북에서 왔습니다. 얘기하면 그때부터
대화의 주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보통 이제 면접장에서는 이 업무 할 수 있느냐, 경험이 뭐냐, 사회적 경험 이런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고향 어디, 언제 탈북했어요? 아, 북한. 모든 대화가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면접이 끝나요. 연락이 없습니다. 그냥 내 역량이 안 되나 보다. 또는 북에서 한다 그런 왔나 보다. 이렇게 하죠. 근데 별로 그런 상심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거든요. 북한에서.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한국에 가서 검정고시를 초중고 다 했는데, 그래서 이력서에는 제 고등학교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죠? 학벌 사회, 지연 사회입니다. 오, 그 고등학교 나왔어? 나도 그런데 선배 후배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왜 없냐고. 저는 검정고시 했습니다. 그러면 왜? 또 거짓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북에서 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경계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북에서 온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고 차별이라면 차별이기도 하고 선입견 같은 것들에 우리는 부딪혀서 그것을 계속 이렇게 뚫고 나가야 하는 거죠. 돌파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운할 뿐이지 그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사람들은 많죠. 일하다가 딱 실수하잖아요. 그거 봐라. 북한에서 와서 그럴 거야. 실력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일반적으로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저래서 그래. 이렇게 쉽게 오해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북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겨요. 특히 청년들은. 괜히, 굳이, 친구를 만날 때도 굳이 뭐 내가 손해를 볼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어려움들은 사실 다 있습니다. 저는, 굳이 내가 숨겨 안 하고, 저는 제가 일부러 먼저 까거든요. 상대방이 물어봐서가 아니라, 그러면 상대방이 오히려 이제 깜짝 놀라죠. 질문을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면은 제가 이제 답변하는데 오히려 제가 북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자리를 선점해 버리는 거죠.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에 입국하면 한 1개월 정도, 보통 1개월 정도 국정원 조사를 받고 이제 간첩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하나원으로 이동합니다. 하나원 기간이 이제 3개월인데 이때는 한국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것.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고 민주주의 사회고 선거는 이렇게 합니다. 뭐 등등등등 이런 얘기를 교육을 해요. 근데 아예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요소가 있어요. 한국에 오는 탈북민들은 마음은 어떠냐면 굉장히 설레요. 난 나가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난 드라마의 송혜교가 너무 예뻐서 왔는데 나도 가면 만나겠지. 드라마의 그 한국의 집은 다 왜 이렇게 2층 저택이야? 나도 나가면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하나원에 있는 동안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지. 예. 더 기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듣고 나와서 임대주택을 주거든요. 영구임대주택 13평 1인 기준 주면 그 딱 들어가요. 가구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갑자기 이제 콘크리트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선택지가 많은 사회잖아요. 한국은. 북한은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부터 이제 책임과 무게를 느끼면서 이제 하는데요. 하나원에서 받은 교육 아무짝에 쓸데 없어지는 거예요. 예. 거기서 누군가 연결돼서 도와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나와서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결국 이제 지역 교회나 복지관에서 중고 TV 주고 뭐 새 TV도 후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장만해가지고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온 탈북민들의 느낌은 온통 회색 건물 사이에 나 혼자 있는 느낌. 네, 이런 게 많습니다. 제 주변에 특히 혼자 온 사람들에게 가족이 있으면 그래도 뭐 서로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그냥 맨몸으로 온 사람들은 더 많이 이제 느끼고 또 자괴감도 느낍니다. 심지어 왜냐면 물론 뭐 적절하진 않지만 어쨌든 기대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빈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하나원의 교육은 필요하지만 바뀌어야 됩니다. 많은 부분이. 예. 한국 사회,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의 장점만 가득 가르치면 안 되죠. 실패 사례를 더욱더 많이 알려줘야 되는 거죠.
여기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하지만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매우 매우 치열하게, 어쩌면 탈북하는 정신으로 살아도 부족할 만큼 힘듭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취업이 어렵잖아요.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취업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원은 사실은 수용소예요. 뭐냐면 군인들이 다 막아놓고 있어서 못 나가요. 그러니까 폭력이 없는 그냥 교정시설인 거예요. 하나원은 교정시설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예. 한국 사회에 적합한 인물이 되도록 교정하는 겁니다. 예. 그런 시설에서 있다가 갑자기 자유세계에 나오니까 이건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다 하고 싶은데 다음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빚지고 온갖 사기에 연루되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나원은 절대 취업 준비전, 취업 연결식으로 해야 되고, 하나원 나오고 나서부터는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재단, 남북 하나재단이죠. 거기서 도움을 받고, 또 이제 지역마다, 권역별 지역마다 하나센터라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거기는 전체 복지기관인데 복지 업무 중에 한 파트로 이제 다문인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원 퇴소 이후에 하나재단과 각 지역에 정착하는 하나센터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 트라이앵글의 복지 시스템, 특히 그 중에 취업이 가장 중요하니까 취업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원에서부터 기술을, 자기 좋아하는 기술을 이렇게 특정해서 선택하게 해주고, 그 기술을 좀 배우게 한 다음에 하나재단에서 그 기술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계속 연계해주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정착을 하니까 하나센터에서 그걸 다시 연계해서 이렇게 해주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덜 방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원을 오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수용소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죠. 우리가 이민을 받잖아요. 특히 뭐 시리아 난민도 들어오고, 어디 예전에 예멘에서도 난민 들어오고 하는데, 그들은 꽁꽁 가둬놓은 수용소에 두지는 않았거든요. 예. 뭐 어디 시설 같은데 이렇게 해두긴 하지만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환영합니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타오민들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잠재적 간첩인가? 잠재적 지역의 위기인가? 예.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부터 우리가 바꿔야 한다. 예. 그래야만 한다. 철저히 한국화 시키기 위한 교육들 뿐이거든요. 예.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앞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